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2년 제45회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대상 수상작에 이어서 우수작 강하길 작가님의 복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길 작가님의 소설은 정말 좋은데, 특히나 이제 그 페미니즘이랄까, 그런 데이트 폭력 이런 걸 잘 다루고 있죠. 다른 사람, 기억이 나요. 젊은 작가상 때 읽었던, 대상을 받으셨죠 당시에. 그때 그때는 고부 갈등이었나? 그 주제였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 시의적절한 주제, 여성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글을 쓰신다. 어, 젊은 작가이신 거죠. 이번 작품은 복도라는 제목인데요. 부부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찝찝해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문장이 이거죠. "아니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빠."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분이 나쁜, 약간 짜증이 난, 그런, 화가 난, 그리고 뭔가 불쾌하고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소설 전반에 깔려 있어요. 문장들로 형성화가 되고, 상황이 그렇고.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이 좀 낡고, 이렇게 1 층이죠. 1 층인데 뭔가 앞에 뭐 철거촌이 있고 판자촌 있고, 도로, 판자촌과 집 사이가 복도 같은 느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판자촌과 우리 집 사이의 길도 너무 좁았다. 차와 사람이 오가는 도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건물의 길고 좁은, 그래 복도 같았다 복도." 그런 길 앞에 있는 거예요. 어 백도인데 여긴 지도에도 안 나와요. 뭔가 소외된,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배달을 시키면 항상, 거의 항상 배달 기사들이 헷갈리는 거죠. 거기 어디죠? 뭐 잘못 배달을 가고. 그래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 근데 이 와중에 이 화자는 계속 그 블라인드 너머로, 1 층이니까 블라인드를 쳤는데, 블라인드 너머로 어떤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거기에 숨짓하죠. 음 공포감을 느낍니다. 음. 중간에 이런 TV를 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음. 어 가수가, 잊혀진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자와 대화를 하는데, 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사회자가 물었다. "왜요?" 가수가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목소리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사회자가 또 물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극복이라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게 인제 의미심장하게 등장하죠. 여튼 이런, 어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집 주소가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음 배달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곧 개선되겠지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죠. 화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집이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을 것 같아.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지도에도 등록이 되지 않고, "우리 집은 여전히 지도에 나오지 않는다. 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 너를 바로 만난 바로 오늘까지도." 이 너가 나오는데요.
이 너는 누굴까? 이 궁금하죠?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와서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하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었지. 그래, 어떤 기분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 너를 그 남편이 또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요. 어 이게 이 백동에서 나와 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가는데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어떤 남자가 이 남편을 이상하게 본 거죠. "저기요, 여기 여기 파빌 아파트 분리수거장인 거 알죠?" "네, 아는데요." 순간 남편은 알아차렸다. 남자가 자신을 왜 이렇게 대하는지 말이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래, 남자는 남편이 파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자촌이든 저기 편의점이든 어디 다른 상가든 뭐든 아무튼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민도 아닌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야, 너 지금 쓰레기 버리러 우리 집에 몰래 기어 들어왔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요 아저씨, 저쪽에 백동 보이죠? 저기 미안합니다. 지난주부터 바깥에서 안으로 계속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평소답지 않은 어떤 충동이 속에서 일렁이는 걸 느꼈다. 그건 남자를 때리고 싶다거나 멱살을 잡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나쁜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잊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지 모를 그 충동이 자꾸만 자신을 흔드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말을 자꾸만 곱씹게 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야, 이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아내죠. 어떤 불쾌하고 불안하고 외부자, 어떤 침입자처럼 여겨지는 이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이 화자가 계속 얘기하는 너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베란다를 바라봤다. 블라인드가 흔들리고 있었다. 보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부푼 그것이 말이다. 천천히 화단 앞을 지나고 있었다. 아니, 베란다 앞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안으로 들어올 입구를 찾듯 내가 있는 곳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작정한 듯 일렁이고 있었다. 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너를 봤다. 너는 네 엄마의 손을 잡고 1단지 옆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죠.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면 너는 그게 정말 맛있다는 듯 과즙을 원피스에 줄줄 흘리면서 열심히 베어 먹고 있었다. 왜였을까? 나는 토마토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래서 본 거죠, 그 아이를. 근데 그 엄마와 그 아이도 이 화자의 시선을 의식해요. 이상했다. 나는 나를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계속 쳐다봤다. 토마토를 아이가 놓치고 내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다. 이런 거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인터넷을 뒤져 토마토 한 박스를 주문했다. 음. 나도 곱씹어 생각한 말이 있었다. 이 집이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을 것 같아.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다. 혼자 있을 때, 남편과 있을 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문득문득 그 말을 떠올렸다. 이 집이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 이 집이 싫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이 집이 싫은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날 고개를 돌리는 너를 보며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으스스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도 아는 이야기다. 이런. 근데 이 토마토 아까 시켰잖아요, 흑토마토. 근데 자기 집으로 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죠. '아, 다시 배달 잘못됐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내 앞으로 뛰어들었다. 너였다. 낯선 그 동으로 갔는데 "너는 이번에도 머리를 양갈래로 팽팽하게 묶었다." 근데 나는 아주 잠시 고민했다. 정말로 아주 잠시. '이대로 들어가도 될까? 그럴까?'
이 아이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문 앞에 놓인 물건만 가지고 올 거니까 상관없지. 그건 내 거잖아." "그래 내 거야." "엄마 누가 따라와." 음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리고 인제 "이번에도 너였다. 작은 충돌과 함께 나는 바닥으로 넘어졌다." "왜 그러니?" 음. 그 순간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끼쳤다. 나는 옆을 돌아봤다. 하단 건너편 우리 집 블라인드가 확 걷혀 있었다. 내부가 훤히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 배회하고 있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정말로, 정말로 진짜였다. 그것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던 방향을 바꾸었다. 내가 있는 쪽으로 말이다. 아니, 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나는 네 손을 꽉 잡았다. 네가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너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 올라갔다. 네가 보듬거리며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손을 잡아당겼다. 너는 울음을 터뜨렸다. 쉬, 쉬. 나는 손으로 너의 입을 막았다. 뒤를 바라봤다. 어느새 밖으로 나온 그것이 우리를 쫓고 있었다. 나는 너의 팔을 잡아당겼다. 앞으로 걸었다. 뛰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나는 더 서둘렀다.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허둥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눈앞에 분리수거장이 보였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월요일이었다. 분리수거장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 더미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숨었다. 네가 또다시 버둥거렸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이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쉬. 어디서 오셨어요? 비가 올 것 같다. 블라인드를 쳐야겠다. 괜찮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이 뭔지 또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화자가 납치했나? 유괴했나? 결국 살인 사건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이 화자가 본 게 헛것이었나? 귀신 같은 헛것일 수 있어요, 자기만 보이는. 근데 이 죄 없는 이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나? 그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모르죠. 스릴러 서스펜스 같은 느낌. 정말 강렬합니다. 이런 소설이었고요. 강화길 작가님의 복도. 자,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입니다. 이 작품은 따뜻해요. 음. 앞의 작품과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어 홀로 사는 그 노인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앵무새 한 마리를 봤죠. 그 딸의 남편으로부터 앵무새 좀 맡아 달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음. 근데 이 노인은 정말 삶을 알뜰하게 이뤄갔던, 자기 삶을 뭐 쉬 빈틈없이 살아냈던, 일상을 되게 빽빽하게 스케줄 짜서 지내는 분이시거든요. 음. 보면 수필쓰기 수업이 수요일 오후 3 시에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그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6달 전에는 같은 시간대에 건강 수지침 수업이 열려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수지침과 앞진봉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다. 1년 전에는 여행 영어 회화 수업에서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그보다 더 전에는 생활 인터넷 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물건을 사고 승차권 같은 걸 예매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수요일 3 시에 개설된 수업만을 듣는 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고 홀로 지켜오던 과일 가게를 체력이 붙여 6년 전 아예 접은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일과를 아주 정교하게 짜 놓았다. 매일 정해진 일정대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청소를 했고, 월요일 오전엔 화장실, 화요일엔 베란다, 수요일엔 냉장고, 이런 식으로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출을 했다. 동네 슈퍼에서 할인 품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팽이버섯 4 봉지 1,000원, 수미감자 1 봉지 1,250원, 돼지 앞다리 한 근 6,000원,
월요일 오후엔 장을 보러 갔고 화요일엔 상가 안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했다. 정해놓은 시간에 외출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매일 밤 끓여두는 결명자차를 한 잔 마신 뒤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차게 살고 계세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런 그녀였습니다. 음,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종종 안쓰러워했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였다.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는 화장실이 막히면 배관공을 부르고 바퀴벌레가 나오면 슬리퍼로 죽이고 직접 구입한 실내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형광등에 전구를 갈아 끼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자부심을 느꼈다. 혼자 집에 있으면 그녀는 누군가를 뒤치다꺼리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귀찮은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고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가 어떠냐고요? 돈이 아깝네요. 자르기 전에 더 나았는데." 뜻하지 않은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다. 솔직한 건 그녀의 천성이었지만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했다. 이 앞부분은 이 그녀의 일과와 성격,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녀는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평생 동안 장사를 하며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아늑했고 그건 평생 교육원에서 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오후의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위에서 넓게 퍼져 있는 걸 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평온하고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이런 삶에 갑자기 균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죠. 사흘 전 앵무새를 가져온 건 사위였다. 이게 발단이었어요. 앵무새. 앵무새가 이 할머니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좋아할 줄 알고 앵무새를 기껏 샀는데 애들이 만지다가 쪼이고는 무섭다고 기겁을 했어요. 그런데 인선은 키우기로 결정하고 데려왔으니 책임감 없이 버릴 수는 없다고 난리고 버릴 수는 없다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맡아. 딱 한 달만요. 그래서 맡게 됐다. 맡게 됐던 겁니다. 음. 음. 딸의 짤막한 답을 듣자 갑자기 섭섭함이 밀려왔고 그녀는 콱 죽고 싶어졌다. 지난 주말에 딸이 같이 오지 않고 사이만 보낸 것도 틀림없이 엄마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딸은 그녀에게 뭔가 부탁해야 할 때는 언제나 사위를 시켰다. 음. 이런 딸과의 그런 섭섭한 관계, 불편한 관계. 앵무새를 맡게 된 이후 그녀의 신경이 거슬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위가 일러준 대로 놓고 간 사료를 담아주고 나면 앵무새는 눈 깜짝할 새에 사료 그릇을 엎었고 때때로 가슴팍에 깃털을 뽑아 놓기도 했다. 음. 그것 말고도 귀찮은 일이 많았지만 그녀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앵무새가 툭하면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이었다. 이랬던 거죠. 근데 병원에 앵무새를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동물병원 데려갔는데 앵무새가 아파 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말투는 정중하지만 그가 비난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아챘다. 앵무새는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새 장밖에 꺼내 주셔야 해요. 놀아도 주셔야 하고요. 놀아주라고요? 그녀가 물었다. 안 그러면 외로워서 죽어요. 죽는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딸의 얼굴이 그녀의 눈에 선했다. 죽더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되지.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돋보기를 찾아 끼고 앵무새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앵무새 키우는 법, 앵무새랑은 어떻게 놀까, 앵무새 발톱 관리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앵무새에게 온갖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자 믿기 힘든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앵무새에게 정이 든 거죠. 한 달 정도는 더 맡을 수 있어. 장모님 죄송한데요. 한 달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한 달 동안 정말 친해집니다. 앵무새와 같이 천변을 걷기도 하고 같이 외출도 해요. 음. 음. 그러다가 인제 어느 날 사위가 와서
앵무새를 가져가 버리죠.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음 딸과 사위는 날 수 있게 된 앵무새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따금씩 그녀에게 보내주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라디오를 들으며 대청소를 하던 그녀가 서랍장 안쪽에서 수필쓰기 수업에 들고 다니던 노트와 강의 계획서를 발견한 것은 긴 시간이 흐른 후 어느 겨울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첫 장면이 이 소설의 어 수필 쓰는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 내내 글을 하나도 못 쓰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인제 글을 씁니다. 음.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앵무새를 생각했고 또 조금 더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새벽 3 시쯤 되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미처 버리지 못한 노트를 꺼내어 식탁 앞으로 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빈 페이지를 펼쳤다. 무언가가 쓰고 싶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강사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하곤 했다. 글을 쓰기 위해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너무 무서워.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라고 쓰려다 가버렸다라고 썼다. 앵무새가 가버렸다라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빼꼼 그녀를 바라보던 앵무새. 어깨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앉아 그녀와 같이 연속극을 보며 그녀의 목에 보드라운 부리를 비비던 앵무새.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그녀가 양동이 가득 물을 담아 뒤뚱뒤뚱 걸어가면 그 뒤를 총총총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던 그 작고 작은 새가 아직 그녀에게 있던 시절로. 사람들은 알까? 잠에 들면 앵무새의 그 조그마한 발이 더 따뜻해진다는 걸. 그녀 옆에서 졸던 앵무새가 잠에서 깨어나 저만치 가버린 뒤 그녀가 주름진 손을 펼쳐 새가 앉았던 자리를 가만히 만져본 적이 있었다. 마룻바닥은 새가 닿았던 자리만큼의 크기로 따스했다. 그러고 보면 그 시절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앵무새가 전부였다. 앵무새에게도 그녀가 전부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작지만 분명한 놀라움이 그녀의 늙고 지친 몸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것을 잃어온 그녀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사람들은 기억고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제목처럼 아주 환한 말들이에요.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연히 앵무새를 만나고 정이 들고 다시 앵무새가 떠나가는. 음 좋죠. 분위기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이 서희재 작가님의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인데요. 이 작품 이번 해에 제일 특이한 작품입니다. 서희재 작가님 저번에 저희가 젊은 작가상 할 때 봤었죠. 정말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장 자체가 특이해요. 어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 이건 힙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건은 간단하죠. 옆집에 쿵 쿵 쾅쾅 이렇게 비트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화자가.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떻게 하려고 대응을 하려고 하냐면 어 공책에 인제 글을 써서 글을 써서 이 옆집에 인제 그 글을 바탕으로 인제 항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소설의 전부인데 그러면서 인제 과거 회상도 나오고 힙합에 대한 애정도 나오고 친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죠. 이 소설을 정말 특이한데 중간중간 힙합 가사도 나옵니다. 실제 래퍼들의 가사가 나와요. 정말 특이합니다. 무브먼트와 소울 컴퍼니가 있었고 우리가 소리바다를 유행하던 때 내게 처음으로 힙합을 알려주었다네. 이제 과거 회상이죠. 내 기억 속에 너는 오로지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다. 매일 농구공을 튀기며 다녔던 곱슬머리의 김지혜. 너는 학창 시절 내 마지막 짝꿍이었다. 너는 늘 항상 무언가의 골몰에 있던 애.
수능 이외에는 무언가 골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틈틈이 농구를 하고 책을 읽고 노트에 무언가를 끼적이면서 너의 하루를 채워나갔다. 너에게 말해본 적은 없었지만 사실 나는 그런 내가 부럽고 또 좋았어. 나는 수능 공부 이외의 다른 일에는 골몰할 수 없었을 뿐더러 내가 골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골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새벽에는 종종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는데 골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대학만 가면 뭔가 달라질 거란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 너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소리바다에 mp3 파일을 던져놓는 방식으로 앨범을 홍보했는데 미끼에 걸려들듯 너는 그들의 홍보 전략에 걸려들었고 그리하여 네가 처음으로 듣게 된 앨범 더 뱅거즈? 우리 또래 애들이 만든 첫 번째 앨범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 덕분에 김지혜 덕분에 나도 힙합을 알게 된 거죠. 실험 문제의 대안으로 세워진 하자센터에서 MC 메타 힙합 강좌를 들으며 만난 사이로 모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풋내기들이었다. 그 당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앨범 내기. 닫고 더운 방에 모여 랩을 녹음하던 그들은 얼떨결에 레이블이 되니 소울 컴퍼니는 그렇게 탄생해 2000년대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주축이 되었다. 나는 내 또래 애들이 학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다 함께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면서 처음으로 학교 밖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좋죠. 이런 도전, 열기. 이게 다 진실인 것 같아요. 실제 화자가 겪었던, 서희재 작가님 겪었던 일 같고. 나는 다시 페이퍼 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밤은 깊어가는데 비트 소리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니 옆집 놈은 도무지 좋게 말해 알아들을 새끼가 아닌 것 같았고, 물론 나쁘게 말해 알아들을 새끼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좋게 말하는 것보다 나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내가 나쁜 말을, 그러니까 옆집 놈을 벌벌 떨게 만들어준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들을 찾아 머리를 굴리는 사이 벽 너머 들리는 소리는 오직 트랩뿐이라 나는 그에게 트랩만 하지 말고 분배도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었다. 이게 실제 장르거든요, 힙합의. 트랩, 분배. 사실 나도 한 번쯤 나쁜 세상을 향해 나쁘게 말해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욕 같은 거 쓰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다 그럴 것이 그런 말들은 죄다 약자나 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이었으므로 그런 말들을 쪽지 위에 아무리 거칠게 휘갈겨봤자 강해 보이기는커녕 그냥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아 보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밑도 끝도 없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내는 래퍼들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는 볼테르의 명언을 다시금 가슴속에 되새겼게 되었다. 할 말 없으면 랩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면 듣기라도 하든가. 말을 뱉는다고 모두 말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앞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저리. 정말 좋죠. 이게 읽는 맛이 있고 말하는 맛이 있습니다. 서희재 작가님 특유의 문장인데 정말 좋아요. 이런 문장 좋아합니다. 어렸을 사람과 만날 때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속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속으로 말하면서 입으로 말하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면서 속으로 말하지 않거나 말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했다. 그렇게 나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후 지친 몸으로 퇴근하며 생각했다. 오늘 말실수한 건 없겠지. 말실수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건 아니겠지.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기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주저리. 주저리. 좋습니다. 이런 리듬과 반복. 좋아요. 음. 힙합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고 나는 영원히 그 선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힙합이 주는 자유가 좋았지만 힙합 안에 서려 있는 온갖 혐오와 갈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어서 진정으로 힙합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힙합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닌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힙합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힙합은 내게서 선을 그으며 멀어져 갔다. 힙합은 원래 이래. 힙합은 원래 이런 거라니까. 게토에 살아본 적도 없는 게토 보이즈. 그들 사이에서 나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만 했다. 나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박탈당한 기분이 들었고 그건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나는 오랫동안 힙합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좋죠. 이런 성찰. 어 그래서 너 아까 친구는 그때 당시에 노래방 가서 반주가 시작되면 가사를 떠올려서 불렀던 거예요. 자기가 쓴 가사. 뭐 소울 컴퍼니 랩 가사도 있고. "이런 친구였다. 랩을 정말 잘했다." 이런 회상도 나오죠. 소울 컴퍼니가 해체된 사건도 나오고. 음 우리 또래였던 그 애들은 이제 가끔 TV에 나왔고 나는 TV를 통해 그들을 볼 때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어딜 가나 형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고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래퍼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랩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나이. 지금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음. 그러다 꿈을 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 사는 힙합 레전드 제이지입니다." 제이지가 미국 래퍼거든요. 실제 있어요. "저 모르세요? 힙합 레전드요." "아니 제이지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맞아요. 그건 쉿 여기는 디스 금지. 여기는 피스뿐이에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직 시차 적응을 못 해서요. 오 제이지 더 좋은 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 제 이런 꿈을 꾸죠. 참 재밌습니다. 음. 밤새 펜을 쥐고 있어요. 그러다 친구에게 지혜에게 편지를 쓰죠. "안녕 잘 지내니? 그때는 뭐든 망설임 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각을 잡지 않고 잘 써야겠다는 부담이나 걱정도 없이 그냥 너한테 말 걸고 싶었거든. 그때 너는 직장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 시간이 많이 지나 변해 있을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많은 것들이 변하는 동안 너는 어떻게 지냈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너에게 서운한 마음보다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책망하게 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서 봤던 네 모습은 그저 너의 일부분이었겠지." 주석이 참 많이 달려있는 소설입니다. 중간중간에 힙합 가사가 나오거든요. 더 콰이엇, 화나, 매드 클라운 뭐 이런 래퍼들, 허커베리 피 이런 래퍼들의 가사가 지조, 넉살, 뱃사공, 트리플 X 이런 가사가 많이 달려있죠. 음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이건 서예 작가님은 확실히 주제 주제 힙합이잖아요. 정말 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써야 될 이야기인데 정말 서예 작가님의 나이도 어리세요. 1991 년생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작가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서예지 작가님 1991 년생이죠. 강화길 작가님 1986 년생. 강화길 작가님도 젊긴 하구나. 그렇지만 91 년생과 좀 차이가 있죠. 지금 91 년생이 몇 살이야? 30 살인가? 또 어리잖아요. 손보미 작가님 1980 년생. 이렇게 젊으신 진짜 젊은 작가죠. 주제도 젊고 이 문장도 젊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예지 작가님처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새 작품 했네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새 작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